빅데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반갑고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한 끼당 6,000원씩 급식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지 않다 보니 주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TJB의 지속적인 기획 보도로 금액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 VCR 먼저 보시죠. TJB는 지난 5월 결식 우려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속적인 기획 보도로 급식카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전 유성구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외식업 중앙회 유성지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식사를 위해 급식비를 6,000원에서 2,000원 더 올려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응답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내년 9월까지 급식비 인상과 함께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시와 5개구가 협의 끝에 내년부터 2,000원 올려 한 끼당 8,0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대전시가 카드사와의 오랜 협의 끝에 IC칩이 내장된 일반 카드로 교체하고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바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한 끼 먹을 때 단가가 6,000원이면 사실 먹을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8,000원이 되면은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만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이 짜장면 가격만 해도 7, 8천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이 점점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인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기가 들어간 불고기 덮밥이나 좀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8천 원이면 백반정식이나 좀 구색을 갖춘 균형 있는 식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좀 맘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 있게 돼서 참 좋긴 한데 대전에서 결식 우려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이 지난달 기준으로 급식카드 혜택을 받은 아동들은 14,000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기준으로 31만 명에 달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네, 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이 부모가 근로나 질병 또 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이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 등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 등을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또 학교 등교 시기가 좀 줄어들면서 급식 등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면서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단가가 인상된 거는 저희가 앞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TJB가 이제 기획 보도로 꾸준히 이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자화자찬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 대전시가 그동안 한 해에 1,000원씩 인상을 해왔습니다. 사실 2,000원을 인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보건복지부가 내년 권고 단가를 7,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보다도 1,000원 높은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TJB가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다음에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도 등 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서 좀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어쨌든 긍정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무엇보다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실은 사용할 때 급식 카드가 일반 카드와 또 그렇죠. 다르게 저희가 생겨서 한 대여섯 차례 보도한 부분 중에는 이 카드가 네. 일반 카드하고 급식 카드가 서로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낼 때 조금 눈치 보인다. 네.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저 편의점 말고는 갈 곳이 없다 이런 보도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 네. 좀 부끄러워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일반 카드 디자인과 동일하게 변경이 아, 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가맹 식당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속해서 늘리려는 그러한 노력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희 보도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종시 같은 곳은 좀 금액이 좀 적다는 얘기도 들었고 충남도 기초단체별로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종의 경우 한 끼당 5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 서산이 8천 원으로 인상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이 하반기부터 6천 원으로 인상해 6천 원과 8천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그런 차별을 또 받고 있는데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급식 권장 단가인 6천 원 미만인 지자체가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72개 지자체는 아예 급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통일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6천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5천 원 선이란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는 도대체 뭘 또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6천 원으로도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데 5천 원이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 식당 30곳에서 착한 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메뉴가 8천 원에서 9천 원에 해당되는 그런 메뉴들을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5천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은 제대로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자체가 나서서 좀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도 급식 카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급식 카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지급 대상은 그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약, 미취약 아동,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동,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등으로 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그밖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통장 등이 필요하다고 추천을 하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급식 발급처는 이 주민등록지 기준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외로 범위가 아주 저소득층은 아니니까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또 먹이고 싶은 부모님들을 한번 또 생각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모처럼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아무쪼록 잘 좀 이게 지켜지고 운영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대전시가 이제 그 내세운 약속들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세종과 충남이 급식비를 인상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지역 언론에 있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떠한 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해외에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 사례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유관 기관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끌어내는 점이 이 지역 언론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TJB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단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제일 특히 이제 감명 깊은 부분이 국민권익위에서 조혜원 기자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위원장이 이 부분을 한번 국민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이 네. 개선책이. 이제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따뜻한 소식 전해준 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제가 네. 한번 노래 한번 해볼게요. 아, 이리 온 나라 얻고 놀자. 이게 어디? 춘향가 한 대목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오늘은 춘향이와 이몽룡의 예.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전라북도 남원으로 가보려고 아, 합니다. 남원이요. 춘향고을 남원으로의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저곳이 지금 현재 그 사진이 아, 예. 야경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네, 네. 저곳이 그 광활루원 남원에 있는 그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이 싹튼 곳, 또 아. 사랑을 키워간 곳인데요. 예. 야경이죠. 예. 그 광활루원은 그 자연이 뒤덮여 있어서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광활루의 조경 양식이 좀 독특해서요. 네. 보물로도 지정돼 있고요. 아, 보물이군요. 예, 그만큼 이제 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매년 그 남원에서는 네. 춘향제가 열립니다. 지금 사진 예, 나오네요. 지금 사진에 봄에 춘향제 열리는데 사진 나오네요. 그 1931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지금 90년이 된 거죠. 90년이요. 예, 그래서 소리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춘향제가 벌써 뭐 9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은 묘지 같은데 어딘가요? 저곳이 남원에 있는 춘향이 묘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남원시에 따르면 네. 이 춘향이가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62년도에 저 장소에서 네. 지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예. 성옥녀 지묘. 성옥녀 지모. 예. 그래서 지묘. 이게 이제 춘향이다 해서 예. 그 뒤로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기 성춘향이 실제 인물이 생존했다면은 이몽룡도 실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춘향이가 있는데 몽룡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이몽룡은 남원부사 성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안의 네, 그 예, 본명은 아들. 성이성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 보시는 게 저기 유물인데요. 네. 그 암행어사가 보면은 이제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제 감찰 활동하기 예, 예. 위해서 그게 이제 저기 왼쪽이 사선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교지. 네. 인조가 그 성희성에게 줬다고 하는 이제 암행어사 교지고요. 네. 그 오른쪽이 어사와 장원급제할 때 아, 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원급제를 어사. 했던 분이네요. 네, 그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희성이라는 분이 네. 실제로 이제 장원급제도 하고 네. 또 남원에서도 살아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은 춘향이와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럼 점점 더 흥미로워지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사는 어떤 기사입니까? 저것이 이제 그 예전 기사인데 2007년도 기사인데 네, 그 일제 시대 때 지식인들은 예, 춘향전을 항일 정신의 어떤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춘향전의 절개 있잖아요. 그렇죠. 춘향의 절개. 예. 그걸 우리 민족 의식으로 이제 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춘향가는 판소리 대한민국 5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수궁가,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춘향가가 이제 춘향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네, 그래서 네. 그 지금도 영화나 뭐 드라마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인기가 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절개 부분들이 아마 세대를 넘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춘향전의 명소를 거닐어 보고요. 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특별한 말까지 한번 저랑 가보시죠.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로맨스. 그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그곳 남원 광활로에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 춘향이와 이몽룡의 이야기, 춘향전이 사실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아니면 허구일까 소설을 내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원 시민들은요 그걸 사실로 믿고 있더라고요.
저랑 한번 그 사랑 이야기 흠뻑 빠져 가봅시다. 야, 이게 그 유명한 오작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를 걸으면 이곳을 걸으면 뭐 사랑이 싹 튼다고? 그러면 나도 싹 트나? 지금 싹 트면 큰일 나지. 조선을 대표하는 4대 누각 중 하나이자 보물인 광활루예요. 춘향 테마파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춘향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춘향이, 불쌍한 춘향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이고 우리 예쁜 춘향이. 자이씨 변삽도 자이씨. 아우 씨. 너 지금 같으면 깜빡에서 한 150년 살았다. 이놈은 나쁜 놈을 씨. 아우 이거. 그리고 또 너 이방. 아유 옆에서 아무만 하고 새끼 말이야. 아유 그냥 아유 씨. 아유, 이 세트장 보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봤던 춘향전 드라마나 이제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저는 이런 장면이 아주 막 그 희열을 느껴요. 이제 보면 사또가 막 그 탐관오리들이 이제 막 술판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허름한 그 아명하세 이몽룡이었죠. 와가지고 이제 나 글 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술잔에 있는 아름다운 술은 뭐 백성의 피요. 그 다음에 뭐 소반 위에 있는 노에 있는 아름다운 음식은 백성의 기름이다. 그러면서 딱 쓰니까 막 탐관오리들이 막 이거 뭐야 하다가 갑자기 아명하세 출도야 해가지고 막 이거 그냥 때려잡으려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꽉꽉.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언제 그게 나오나 아메 술도만 나오길 기다리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애절한 춘향의 로맨스를 뒤로하고 남원 시내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와 색깔 좀 보세요. 와 이 종류가 와 아니 사장님. 예. 야 이거 노른자 한 점 딱 떨어진 게 진짜 기가 막히네. 예. 모양이 그게 예뻐요. 활용점정이죠. 활용점정. 아니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막 상당히 운치가 있어요 건물이. 이제 뭐 예. 이게 옛날 한옥 건물 같아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네. 원래 한옥 집인데 네. 저희가 식당으로 약간 개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예. 진짜 이거 색깔도 그냥 침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데 이제 도수밥도 여러 가지 형태로 먹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아, 저희는 예. 이제 원래는 비빔밥이 아니고 예. 밥 따로 반찬 따로 드시는 일단 그냥 한식입니다. 아, 그래서 밥은 이 간장으로만 비비시고 음. 반찬은 따로 드시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밑에 누룽지는 예. 긁어 드시는 건데 긁어서? 그렇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던 누룽지 그 생각하시면서 긁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돌솥밥하고 돌솥 비빔밥하고는 틀려요. 대전에도 돌솥밥집이 많은데 어떤 집은 돌솥 비빔밥, 돌솥밥이죠. 근데 이 집은 돌솥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밥에 진수를 느껴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간장, 양념 간장인데 이것만 비벼보라고 해요. 자, 듬뿍 넣고 싹싹. 와, 보니까 잣도 있고 콩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네. 그래요, 맞아요.
밥이 중요하지. 한국 사람 밥 힘이야. 근데 이왕이면 맛있는 밥. 응? 아, 맛있네. 아, 화려하지 않지만 상당히 은은한데?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아, 이 은은한 매력에 자,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손이 안 갈 수가 없네. 시커리를 겉절이로 묻혔네. 응? 양파하고. 딱 먹을 것만. 그러니까 그릇을 다 비울 만한 진정한 선술만 등장하라 이거죠. 응? 여기가 마치 그러네요. 안 남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니까 소홀히 해놓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 된장도 있고 이제 먹을 건데 이 쌀 있잖아요. 이 쌀을 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이 좋아야 돼. 사장님! 잠깐만 죄송해요. 아, 예. 말씀하세요. 밥집은 쌀이잖아. 예. 쌀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어디 쌀이에요? 아, 원래 현재는 남한 쌀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김제 평양파 쓰다가 워낙 거래상 배달이 이제 힘들어서 남한 쌀, 쓰다가 남은 쌀. 어우, 괜찮은데요? 예. 자, 여기 이 육수를 별도로 또 따로 쓰나요? 밥할 때? 이제 육수는 저희가 조금 쓰는 것이 있긴 한데 근데 말씀 못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네. 아들, 딸을 며느리도 안 할 때 주고 예,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반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하나하나 내 몸에서 거부하는 게 아, 없어요. 예. 딱 드실 것만 저희가. 그러니까 다 먹을 것만. 아, 요거는 우둔살인가요? 요거는 팔찌. 예. 아. 이제 소 한 마리 많이 나오진 않는 부분인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데, 야. 와보니까 그래도 중장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춘향이 뭐 이몽룡 알려나? 중년층이 왔다가 아마 여기 들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추억 옛날에 진짜 반찬은 많지 않아도 진짜 한두 가지만 맛있으면 막 밥 한 끼 막 두 공기 다 비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추억을 소환하고 싶어서 아마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이 집도 그런 중장년층들의 어떤 기대에 계속 부응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추억의 장소, 또 옛날 음식이 생각나는 그런 장소로 계속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시대를 초월하는 러브 스토리가 온 도시를 낭만으로 물들이고 밥심의 힘이 담긴 돌솥밥까지 사랑과 맛이 넘치는 그곳은 남원입니다. 남은 쌀로 지은 이제 그 돌솥밥에 손맛 가득한 반찬들,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밥상 같은데요. 그렇죠. 대전도 돌솥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양념과 그다음에 쌀이 잘 어우러진 마치 이몽룡과 성춘의 조합처럼 아주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의 고장 남원으로의 여행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순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 뉴스입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의 귀염둥이 꿈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과학 뉴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꿈돌이의 고향인 우주에 대한민국이 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지난 21일, 이 꿈돌이는 가슴이 벅차서 제 고향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고 엄청 바빴다고요. 비록 궤도에 안착은 못했지만 목표 고도에 도착해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니 기죽지 말고 3-4번 도전 고고고! 이번 발사 때는 실제 위성 대신 무게와 크기는 같지만 기능은 줄인 더미 위성을 탑재했는데요. 내년 5월엔 실제 위성을 탑재해 누리호 발사를 할 예정이라니까. 그때는 제가 먼저 우주에 가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태극기 휘날리며 마중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궁금하시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노노, 바로 로봇 기술 이야기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문어발판을 본따서 만든 로봇성 흡착력 맞는 크리퍼를 개발했는데요.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요리에 서예는 물론 심지어 백신 접종까지. 오마이갓. 행태와 크기를 가리지 않고 물건들을 착착 잡을 수 있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척척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선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을 대신한 비대면 서비스들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봇선이라도 요금 못할까? 짠! 짠!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은 로봇선 대신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 짜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눈인가 우주선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맛있는 피자를 배달하는 드론입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세종시입니다. 10월 말까지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피자를 시키면 가꾼 뜨끈한 피자와 시원한 콜라를 드론이 8분 만에 배달해 주는데요. 따뜻한 피자 얼마나 맛있게요. 꿈돌이도 먹고 싶다. 그런데 저기 드론 기사님, 혹시 다음에 저도 TJB 올 때 좀 태워놔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머리가 커서 안 된다고요? 아니 내가 머리가 크면 얼마나 크다. 저기 기사님 어디 가시는 거? 다음엔 꿈돌이도 태울 수 있는 드론이 나타나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 꿈돌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즘 국감장에서도 그렇고 장외를 막론하고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동치는 대선 전국의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 용인대 최창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끝난 국정감사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18일과 20일 국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걱정 반 기대 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국정감사 현장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한번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네.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야당은 이번
투어의 국감을 통해서 두 가지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지사가 특혜와 배임이 있었다라는 프레임 하나와 그다음에 조폭과 연루된 이재명,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프레임 모두 다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특혜와 배임이라는 프레임은 국감을 통해서 여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조폭 연루 프레임은 김홍판 의원께서 제기한 20억 설과 돈다발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이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까지 동원해서 이재명의 비리와 특혜를 그 굴레를 씌우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팩트 체크에 의해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국감은 철저히 실패한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국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자가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장동 의혹 사건을 주제로 삼은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 어떤 국정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20일 동안 하는 건데 그건 뭐 행정안전위원회나 국토교통위에서 하면 되죠. 경기도 국감에서. 근데 그거를 다른 상임위에서 했다.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했다라는 거. 대단히 보선사나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현재 그 대장동 의혹 사건, 그 사건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이제 제기했던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쟁점으로 부상을 했는데, 첫날 발언한 것과 이제 20날 발언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다는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수락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영 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었고, 그리고 이른바 토건 비리 세력과 유착해서 결탁해서 이런 엄청난 이제 그 의혹 사건을 가져온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야말로 프레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밍 말씀하셨는데, 그 둘이 충돌하면서 야당은 뭔가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여러 쟁점 중에서 허점 같은 것을 정확히 짚어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른바 한방,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심상정 의원이 오히려 좀 돋보인 면이 있었고, 20일 날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자신의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반박할 만한 그런 명백한 논거 제시 못한 건 또한 사실이다. 근데 이건 사실은 유권자나 시청자,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들은 그런 국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양쪽이 다 평행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안 그래도 뭐 어떤 말씀하셨길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뭐 삭제한 거다, 아니면 애당초부터 없었던 것 때문에 뭐 삭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건 맞는 건가요? 보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당초 공모 지침서에 보면 이미 성남시는 확정 수익으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추가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사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는 공모 지침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공모 지침서에 어긋나는 협약을 하게 되면 금융사들이 오히려 배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 자체를 실무선에서는 물론 그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최 교수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는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배임과 이제 뇌물이었는데 배임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는 대개 이제 영장에 청구했던 게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다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이른바 윗선 수사,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법률적으로 배임이거든요. 배임이 아예 공소장에서 빠지면 네. 법리적으로 이재명 지사 쪽을 뭔가 조사한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공범 네.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한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검찰 수사가 뭔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건 일단 다들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휴대폰 못 찾은 것도 그렇고 네. 성남시청을 압수하는데 그것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늦게 들어가면서도 또 시장실과 비서실을 하지 않고 물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실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이 볼 때 국민이 일반이 볼 때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다 이런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소할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을 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할 말이 다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검찰이 뭔가를 자꾸 의식하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 같은 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이제 특검을 주장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특검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사실. 특검법 빨리 합의하고 아닌 말로 상설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특검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의지만 있으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검찰과 경찰이 빨리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검찰이 속도는 빠른지 모르겠는데 뭔가 굼뜬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적한 몇 개처럼 뭔가 또 미심쩍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물론 진영에 따라서 이제 전혀 입장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검찰 수사가 정말 어떤 중립적으로 했겠는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특검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여기가 빨리 합의해서 특검법 만들고 특검 결정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근데 아무튼 이 여당은 지금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성남 시민 위해서 공익을 환수했다면 특검 당당하게 해서 범인이 국민의힘이니까 여당의 주장에 의하면 그걸 빨리 밝히지 못하느냐 이런 네. 주장도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요. 예. 그동안 14번 정도 특검을 했는데 특검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성공하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검찰에서 기초 조사를 해야지만이 특검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바로 특검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한계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 검찰의 수사 인력이라든가 모든 정보라든가 검찰 훨씬 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는 게 훨씬 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특검은 숫자도 적고 그래서 특검이 검찰 수사에서 기초 수사를 해놓지 않으면 특검이 밝힐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에서 배임 혐의를 아예 유동규 전 사장에게 뺀 부분은 그거는 앞으로 너무나 이재명 당연하다고 봐요. 지사하고 저는. 왜냐하면 관계가 어떻게 이 될까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배임이. 네. 왜 그러냐면 그 성남시가 확정 수익으로 당시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경기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2015년이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그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확정 수익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책적 선택이지 뭐 민간 개발사한테 이익을 많이 주기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민간 개발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시개발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계약을 가능하게 해줬던 거 있고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준 게 이게 결정적으로 민간 개발사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게 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길을 열어준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 득과실을 뭐 아까 뭐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어쨌든 당초 처음에는 대장동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했지만 의외로 잘 극복을 한 거죠. 어떻게 그건 저는 뭐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논리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예. 그 국민의힘,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국민의힘에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따지면 현재 그 민주당 정부에 고위직을 지낸 분도 다 박근혜 정권 때 그 관료를 지내와서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부 그분들이 박근혜 때 임명한 사람이다. 라는 논리로 자꾸 모든 게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쟁점이 이런 거거든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18일 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할 때는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건의의 주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20일 날은
그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간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위 네. 그렇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서로 주장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레코드 같이 똑같아요 이제. 네. 그거는 또한 유동규 전 후보장이 과연 측근이 아니냐. 근데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국감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약간 말이 약간의 결들이 달라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들 중에서.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이른바 그 녹취록에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김만배 씨가. 근데 그분이라는 거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쟁점들이에요. 그런 걸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이제 그분이라는 분양가 상한 것은- 잠깐만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느니 안 했느니 그 당시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건 그 말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닌 거죠. 그건 정치 공방일 수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요 정도 하시고요. 이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가장 화제가 된 게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입니다. 뭐 본인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용인수를 이제 적재적소에 뭐 위임을 해서 잘 썼다 뭐 이런 용인수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저는 저 맨 처음에 그 기사가 나온 게 19일 날이었어요. 예. 19일 날 제가 우연히 그 이제 휴대폰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그 내용은 이거죠. 다들 아시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5.18과 12.12 구태타만 빼면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했고 인재를 적재적소로 배치하고 그러면서 전두환 때 김재익 경제수석 꽤 유명한 분 아니에요. 네. 뭐 경제는 뭐 당신 알아서 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한 거다. 근데 이거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과 과를 관점과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갈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은 나름대로 어쨌든 철학을 가지고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엄청난 그 인권 탄압이라든지 유신 독재, 삼성견 이런 것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전두환 씨는 공과 과를 논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무기징역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민들을 학살하고 유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빼고, 그걸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저기 폐를 빼고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도 과한 비율일지 모르겠으나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 빨리 사과를 하든지 네. 억지로 유감을 표명해놓고 그걸 또 그다음에 사과를 하고 송구스럽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편집이 돼서 나갈 줄까지 몰라서 송구하다. 그건 사과가 전혀 아니에요. 국민들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완전히 뒤틀린 역사의식이에요. 왜곡되고 뒤틀리고 도대체가 이 역사가 뭔지 정치가 있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때 완전히 군사 독재였죠. 얼마나 잡아갔어요. 삼천개혁 때 누가 했으며 언론 통폐합은 누가 했고요. 1987년도 그 영화도 1987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거기 박정철을 군을 죽인 게 누구예요? 전두환 정권이었잖아요.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게 87년도 6.25 선언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인식을 갖는 분이라면은 이걸 빼고 자기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런 거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또 개가 사과 갖는 거 올려서 국민 조롱이나 하고 저는 도대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때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또 그걸 또 두둔한답시고 그 부동산과 원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배워라. 네. 그냥 부동산 정책과 원전은 비판하면 돼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거기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걸 끌어낸. 근데 더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제가 불을 지른 봤을 거예요. 때는. 이거는 이렇게 수습할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것은 일일 일망언이라는 어떤 네이밍이 붙을 정도로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은 지금까지 했던 말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인스타그램에 개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리고 아니 뭐 이런 방금 것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 개 사과를 주고 또 돌사진에서 자기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도대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정치한 지 4개월 됐는데 4개월 된 후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것도 저는 굉장히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 정치를 보는 시각이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하고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한테 사과 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는 뭐 할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했다 이런 했다. 의미가 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 사과 이후의 대응, 뭐 사진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캠프에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의 문제인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스타그램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아까 말씀한 개하고 개 사과를 주는 사과 주는 사진은? 거라든지 돌 사진 이런 것들은 아마 윤 후보가 올린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올리지 않고 캠프 내 누가 올렸다면 그 사람을 저는 찾아내서 네. 해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 방송이라서 말은 함부로 못 하겠는데 합리적인 사고 아주 제가 애둘러서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는 그런 게 올라올 수가 없죠. 네. 그럼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일단은 그걸 올린 사람을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해촉을 하든지 네. 캠프에서 일단 해임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송구하다고 얘기해 놓고는 또 그게 다른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당에서도 아까 제가 무슨 뭐 김채호 의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도저히 중도층으로서 이걸 모르죠. 이제 보수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 싸우고 이재명 지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다라고 한다면 뭐 지지할 수 있겠죠. 네. 현재의 대선이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 양대 진영 대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도층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도층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했던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 이탈했던 그런 중도 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야당을 한번 들여다볼까 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거는 보통 대형 악재 정도가 우리가 흔히 정치 용어로 말하는 그 악재나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왕자 이상의 왕적은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거예요. 될 비교 자체가 정도로 안 되는 악재야 된다. 그 토론 지금 국민의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되는데 토론 과정 쭉 보셨을 텐데 앞으로의 경선 좀 판세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의 토론은 사실은 알맹이 없는 토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윤석열 뭐 양강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토론을 봤는데요.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면 뭐 홍준표 후보가 엄청나게 압도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많이 네. 봤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홍준표 후보도 이제 좀 약간 과거처럼 과거보다는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또 도덕성 문제 가지고 일관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후보한테 좀 대치기를 당하는 간간히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토론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하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죠. 사실은 정책과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만이 우열을 가릴 수가 있을 텐데 도덕성만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시청자들은 누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가끔 또 윤석열 후보가 좀 대치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잘하는데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기대감이 원래 많지는 예, 않았으니까. 예, 근데 뭐 예.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해진 지금 제가 알기로 이재명 후보 충남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네네. 아주 경선 때 맡았죠. 경선 때 맡으셨잖아요. 네네. 누가 국민의힘은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섣부른 예측이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소위 말하면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런 뭐 어떤 상징적인 네.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뭐 악재가 있어도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 아닙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뭐- 토론 보신 부분들하고 저는 뭐 경선 의원님 전망 본다면.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네. 일단 뭔가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던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토론회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면도 있고. 근데 원희룡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그 정책은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이 토론 가지고 이렇게 유권자들의 지지성이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결정적인 정말 그 망발, 실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는 몇 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평가로 그치는 것이지 자신의 지지 후보를 바꾸진 못하다 이건 이제 생각이 들고 여당의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당의 그 토론회도 마찬가지긴 하고
근데 아무튼 지금 11월 5일이 국민의힘 그렇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 날이잖아요. 윤 후보가 뭐 앞서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이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후보가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제 상황이었고 처음엔 물론 이제 이재명, 윤석열 다자대로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워낙 많았잖아요 말실수가. 네. 게다가 거의 활용점정이 이 전두환 관련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당의 당원들만 전략적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전략적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당원들이. 그렇죠. 이게 당원이 50%, 일반 여론이 50%거든요. 네. 그러면 야 저렇게 위험한 후보가 나와서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그 전략적 판단을 만약에 여당의 그 야당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당원들이 한다면 홍준표 후보에게 갈 수도 있겠다. 시간이 꽤 남았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럼 1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그 ARS를 시작한다고 해요, 온라인 투표를. 네. 근데 알 수 없겠던데요. 윤 후보가 계속 리드한 거 가지고만 안 네.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아주 그렇죠. 호각지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아직 한 뭐 지금 열흘 정도 그렇습니다. 더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번 선거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선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조금 누가 좀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모쪼록 모든 의혹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